작은 서점.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걸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생각은 인상적이지 않다. 날 믿어라.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크리스토퍼 판즈워스의 장편소설 마인드 리더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주인공 존 스미스는 타인의 기억을 읽을 뿐만 아니라 조종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는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저희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사를 뒤흔든 라이벌들의 대결을 짚어나갑니다. 역사학자 신병주의 라이벌로 읽는 한국사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342님, 최현정 아나운서님, 저 코로나 걸려서 집콕 중입니다. 작은 서점 몰아듣기 중이에요.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많이 아프시죠? 얼른 낫길 바라고요. 작은 서점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은 오늘 이 책에서 우리가 처음 다뤄보는 종류의 책이네요. 진짜 우리가 처음 다루나요? 이런 유형의 책은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2026년 제4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입니다. 네. 대상 수상작 1편 그리고 우수상 수상작 5편을 수록한 모음집이고요. 제가 문학상 수상도서를 소개해드리는 건 작년 10월 노벨문학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탄탱고 이후 처음인데요. 그러네요. 그만큼 이상문학상이 한국 출판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학상입니다. 이상문학상이 이제 수상집 이렇게 나오면 요즘 많이 팔려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매년 모았거든요. 네. 많이 나가요? 요즘도? 네, 굉장히 많이 팔리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문학상은 또 워낙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 문학상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지금 진행 중인 국내 문학상 중에서 독자가 특히 눈여겨보는 상을 꼽을 때 꼭 포함되는 상이고요. 네. 판매에 있어서도요. 수상작품집이 나올 때마다 매년 빠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팔리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내용만큼이나 이 이상문학상이라는 상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문학만큼 재미있는 문학상 이야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문학만큼 재미있는 문학상 이야기. 그러면 이제 이상문학상의 역사부터 좀 알아가 볼까요? 네, 이상문학상의 역사는 1972년에 시작됐습니다. 문학평론가이자 훗날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는 이어령 선생이 출판사 문학사상을 설립한 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5년 후인 1977년에 역시 이어령 문학사상 주관이 이상문학상을 새로이 제정합니다.
당시 이상문학상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절한 천재작가 이상의 혁신적인 문학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매년 가장 탁월한 중단편 소설을 선정한다. 그런데 이 제정될 무렵에 이상문학상을 둘러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첫 번째 대상 수상자인 김승옥 소설가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김승옥 작가님 얼마 전에 저희가 최민석이 불타는 문학에서 무진기행 다뤘었는데 그야말로 뭐 감수성의 혁명, 그죠? 젊은 천재 작가, 화려한 소식이 있었던 김승옥 작가의 소설이 이상문학상의 첫 대상작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1회부터 남다른 결과였는데요. 네, 시작부터 받을 만한 작가가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하나 눈여겨볼 게 이 무진기행과 1회 이상문학상 사이의 시간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네요. 네. 예. 김승옥 작가가 단편 무진기행을 내놓은 건 1964년이었고요. 그렇죠. 60년대, 64년. 네. 반면 이상문학상을 받은 건 1977년이에요. 아니 굉장히 13년 네. 네, 간격이 있는데 60년대 초반에 사실 김승옥 작가의 이 작품이 좀 충격을 줬었단 말이죠. 근데 네. 10년 넘게 천재성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는 걸까요? 네,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1960년대에 김승옥 작가가 최전성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는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하고 소설은 거의 내놓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 천재 소리를 듣던 작가가 문학 작품 활동을 이제 하지 않으니까 이어령 주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방을 하나 잡아주고 네. 아무 걱정 없이 소설만 써봐라. 이렇게 김승옥 작가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이어령 주간이 잡은 방이 하나가 아니라 2개였대요. 왜요? 왜냐하면 한 방에서는 김승옥 작가가 글을 쓰게 하고 네. 옆방에서는 출판사 편집자가 좋게 말하면 진도를 점검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도망가지 말고 그러니까. 집필에 집중하라고 네. 감독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감독이지 거의 구금을 시켜놓고 글 쓰게 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호텔방 잡아주고 네. 일하라고 하는 동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온 김승옥 작가의 신작이 바로 서울의 달빛 영장이었고요. 그렇군요. 네. 이에 더해서 이어령 선생은 마침 이상문학상이 갓 신설되었잖아요. 그래서 초대 대상을 이 작품에 수여합니다. 그랬군요. 뭔가 김승옥 작가 꼭 받았으면 하는 주최 측의 마음이 좀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작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네, 이 작품이 상을 받은 이유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작품적 완성도가 높아서가 맞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어령 주간이 글 잘 쓰는 후배에게 격려를 보낸 뜻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문학상이 지닌 1차 존재 이유가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서 독자와 세상에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만큼이나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를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칭찬과 응원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특히나 예술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예술가에게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다만 아쉽게도 이어령 선생의 바람과 달리 김승옥 작가는 이 상을 받은 후에 그렇게 많은 작품을 발표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승옥이라는 걸출한 이름과 함께 출발한 이상문학상은 그 후로도 지금까지 탁월한 한국 문학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김승옥 작가 이후로 이제 이상 문학상 대상을 받은 유명한 소설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이름을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스타 작가들이 대부분 이상 문학상을 거쳐갔습니다. 네. 그 바로 다음 해인 1978년에는 김승옥과 같은 서울대 60학번 그룹인 이청준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80년대에는 얼마 전 주디 할머니 다뤘잖아요. 박완서 작가가 엄마의 말뚝으로 그리고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네. 90년대로 넘어와서요. 양기자, 윤대영, 은희경과 같은 작가의 이름이 눈에 띄고요. 2000년 이후에는 김은, 한강, 김현수, 김영하, 김혜란, 편혜영,
김순과 같이 한국 문학의 동시대 클래식을 쓰고 있는 주요 작가들이 이상문학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 역대 수상자 명단만 들어도 와 화려하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네. 특히 또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었군요. 맞아요. 한강 작가는 약간 별도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건 2024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네.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첫 번째 계기는 부커상. 그렇죠. 예.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받았던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 2016년으로부터 무려 11년 전인 2005년에 이상문학상 심사위원회가 한강에게 대상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상을 받은 작품이 바로 연작소설집 채식주의자의 두 번째 수록작인 몽고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커상이나 노벨 문학상보다 한강을 먼저 높이 평가한 국내 문학상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이상문학상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작가가 한번 데뷔한 이후에 한강 작가가 데뷔를 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나아가는 네. 긴 여정이 있었잖아요. 예. 20년 넘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상문학상 수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05년 그 수상 당시에 한강 작가가 어떻게 소감을 밝혔는지 그 인터넷 뉴스를 한번 뒤져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해 마음이 추울 때 수상 소식을 들어 기쁩니다. 이렇게요. 당시만 해도 한강 작가가 아직 거장이 아니고 네. 내일이 기대되는 젊은 작가 위치에 있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그 큰 상을 받고 큰 격려와 응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추울 때가 있으셨구나, 우리 한강 작가께서. 네, 이상문학상은 이제 김승옥, 한강처럼 한국 문학을 이끌어온 수많은 작가와의 인연이 있는 상인데 올해가 지금 49회 시상이라고 하셨죠. 이러한 영향력이 이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것도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전통과 권위라는 네.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약간 작지 않은 변화도 있긴 했습니다. 네. 원래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던 출판사가 문학사상인데요. 네.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을 양도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다산 콘텐츠 그룹에서 이상문학상을 운영하고 이 수상작품집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간 출판사가 바뀐 거군요. 네.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큰 변화는 없고요. 이 작가 이상의 얼굴이 표지 디자인에 들어가는 것도 고유의 디자인인데 네. 이것도 그대로 계승을 했고 1년 사이 발표된 최고의 중단편 문학을 뽑는다. 이 기조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과거에는 중견 작가 이상의 작가를 대부분 상을 많이 줬어요. 네. 근데 올해가 겨우 2회째이긴 하지만 지금은 신인 작가나 젊은 작가까지 이 대상을 확장했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네. 작년 수상자도 그렇고요. 올해 대상을 받은 위수정 작가 역시 등단 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교적 신예 작가에 속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자로서는 좀 뭔가 새로운 작가를 발견하는 그런 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네요. 맞습니다. 이 또한 문학상의 의의를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 올해의 주인공이 위수정 작가고요. 네. 지금까지 2편의 소설집, 2편의 경장편만 발표한 상황인데요. 아직 작품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문학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작품을 보여줄까 굉장히 기대가 커진 상황입니다. 올해 그 위수정 작가에게 대상의 영예를 안겨준 눈과 돌멩이네요. 제목이 어떤 네. 작품이에요? 오늘은 작품 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이제 작품 이야기 드리면 눈과 돌멩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화로운 부조화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혹은 불협화음인데 그냥 불협화음이 아니라 균형 잡힌 불협화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이 작품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데 이 둘이 대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우선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눈과 돌멩이 다른 느낌의 그 대상이 나란히 함께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 두 가지 소재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작품의 기본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네. 주인공은 대학교 영화감상 동아리에서 가까워진 수진, 유미, 재한 3명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수지는 이미 현실에 없습니다. 담도암에 걸렸는데 그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수지는 죽기 전에 두 친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생전에 방문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의 삼나무 숲에 자신의 유골의 일부를 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남은 재한과 유미는 이 친구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삼나무 숲을 찾아갑니다. 네, 그렇잖아도 무거운 일로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눈까지 막 펑펑 내려요. 네. 그래서 왠지 모를 약간 우울하고 위태로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는 이 제목에 나왔었죠. 눈이 뭐냐면 네. 죽음, 슬픔, 애도 이런 정서를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눈과 이제 죽음의 이미지가 맞물리니까 아주 고요하고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의 좀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깔리기는 하는데 네. 의외로 약간 뾰족하고 단단한 심상도 은근히 꽤 많이 들어있어요. 갑자기 읽다가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이 같은 덜컹거리는 분위기 전환이 재한과 유미가 주고받는 농담, 말장난, 사소한 오해, 우연 그리고 충동 등을 통해서 빚어지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또다시 제목에 나온 상징물이죠. 그 네. 돌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에서 폭설이 내리는 것처럼 돌멩이도 어떻게 뭐 등장을 해요? 나오는데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 네. 재한과 유미가 네. 이 방문한 숲 근처의 숙소에서 네. 그 잠시 머무르는데요. 네. 그중에서 재한이 새벽녘에 집 마당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돌멩이를 갑자기 쥐어들고요. 네. 대뜸 창문에 던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고요하게 멈춰있는 상태를 깨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네. 물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뜬금없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그 죽음과 눈 막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돌을 던진다는 설정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러한 뜬금없음 그리고 의외성이 바로 작가가 의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여러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요. 눈과 돌멩이 그리고 눈이 상징하는 죽음과 돌멩이가 상징하는 단단한 현실 그리고 초월성과 단단함 치유와 불안 그래서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그렇네요. 함께 공존하는 소설이에요. 네. 그리고 작가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아요. 왜 갑자기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해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내용이 어렵겠다 싶어요. 약간 그런 그 느낌을 받으실 수도 네. 있는데 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친구의 죽음을 맞아서 떠난 여행이니까 게다가 눈까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처연한 분위기에 젖어들 것 같은 때마다 약간 개그도 나오고 돌발 상황도 네네. 터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은 개성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게 재밌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상문학상 수상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믿고 보는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현대 소설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통 문학상, 이상문학상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구한의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간 윤종신 앨범 중에서 장필순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봄.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입니다. 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방금 네. 늘 저희가 그 방송용으로 코드라고 하죠. 네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뭐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이거 우리 절대로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네. 늘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녹음한 거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저희가 직접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 외워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외웠습니다. 이제 오늘 외워서 해서. 그러면 다음 기뻐서 시간부터는 요거 이제 저 대본에 안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없이 한번 해보면 또 잘 안 되겠죠. 아무튼 네. 오늘은 외웠습니다. 그러게 네. 참 이게 아까도 이거 외워요 그랬더니 이거 못 외워요. 의지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못 외워요. 자, 근데 제 거보다 아나운서님께 좀 더 길어요. 아, 그렇네요. 하지 맙시다. 그냥 보고 합시다. 뭐 외워서 한다는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맙시다. 네. 청취자 5724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작은 서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입니다.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런 분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깔끔하게 시작을 합시다 우리. 네. 제가 외워서 깔끔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너무 고맙습니다. 네, 9249 번호 쓰시는 분께서도 대구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막차 운행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버스에서 이렇게 딱 틀어주시면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우리 생기는 거잖아요. 밤 11시에 그때쯤에 막차를 운행하시면서 이거를 버스 안에 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정말 문학적인 밤의 버스가 되겠네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알차게. 1분 1초 정말 아름답게 잘 구성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9249번 쓰시는 분. 제가 구이 좀 사드리고 싶은데 9249.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의 작가 얘기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판주어스. 어떤 작가인가요? 일단 미국인이고요. 미국의 아이다호 감자가 많은 동네죠. 그래요? 아이다호 출신입니다. 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기자로 먼저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취미를 삼아서 쓴 각본이 영화사와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업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뭔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취미 삼아서 쓴 각본이 계약이 됐다. 네. 아무튼 크리스토퍼 판즈워스는 뱀파이어가 나오는 일명 너더니엘 케이드 시리즈. 이 너더니엘 케이드가 이 뱀파이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뱀파이어의 이름을 딴 시리즈. 이 시리즈로 장르 독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대표작은 대통령의 뱀파이어. 그리고 요거 이제 아직 한국 책으로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원제를 말씀드리자면 Red, White and Blood. 아니 뭐 원체 별 거 없죠. 빨강, 흰 그리고 뭐 피죠. 네. 이런 작품들이 대표작인데 이 너더네일 시리즈는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이라고요. 예. 이걸 이제 누가 제작하냐면 그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작자가 너더네일 시리즈를 영화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겠네요. 이게 뭔가 또 헐리우드에서 영화될 정도면. 오늘 그러면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장편 소설 마인드 리더라는 작품을 골라왔고요. 부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입니다. 어떤 스토리일지 감조차 저는 지금 잡히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조금 후에 줄거리를 자세하게 소개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아무튼 이 마인드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의 장점인 뭐 캐릭터,
액션, 속도감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한 초자연 스릴러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출간하자마자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네. 일간지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2017년 최고의 책 중 한 권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KBS 일라디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크리스토퍼 판조워스의 마인드 리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올해 최고의 책, 2017년 최고의 책이라고 선정됐을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줄거리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걸 읽을 수 있다. 강렬하죠. 네. 네, 이렇게 임팩트 있게 시작한 이 소설의 주인공 존 스미스는 고아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웅얼거리는 소리가 바로 타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디까지 읽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상대는 물론이고요. 네.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 심지어 들어가지도 않은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 특출한 능력은 나날이 발전했고 결국은 컴퓨터를 해킹하듯이 사람의 뇌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존은 고아로 자라나서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군에 입대를 했고 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네. 군대 가면 일단 적성 검사를 하는데요. 네. 적성 검사를 통해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는 군대는 존을 보고 이 사람은 특별하다. 그래서 존을 CIA로 보냈죠. 거기서 그는 다시 국가의 비밀 임무를 담당하는 민간 군사업체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CIA가 자행하는 끔찍한 고문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때 고문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보입니다. 그러자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그만두죠. 네. 그리고 날씨 좋고 화창한 LA로 이사를 와서 네. 자신만의 사업체를 꾸리면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 특출한 능력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까요? 대회 명칭은 사설 컨설턴트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상대가 감춘 비밀을 파헤쳐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세상에는 타인의 속내를 알아채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권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존에게 슬론이라는 미국의 13번째 부자가 접촉해 옵니다. 또 13번째라고 딱 나와요. 그게 이제 미국이 13이 좀 불길한 숫자이잖아요. 그런 또 의미인가요? 12면 또 12제자. 네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4와 3이 합쳐져서 7이 완전수이고 4와 네. 3을 곱하면 또 12도 완전수고 이 굉장히 홀리한 숫자거든요. 13일에 이제 예수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아무튼 뭔가 이 부자에게 네. 뭔가 좀 불길한 뉘앙스를 풍기게끔 하려고 작가가 의도한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그렇군요. 해석일 뿐입니다. 네. 아무튼 이 13번째 부자랑 약속한 장소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뭐 첫 번째 부자도 아닌데 건방지게 건방지게 나오지 않고 네. 자기 대신 변호사를 보냈어요. 직접 안 나오고 대리인을 보낸 건데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일단 변호사를 보내서 존의 능력을 시험해보라고 한 예, 것입니다. 예. 자기는 헛수고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바쁜 몸이니까. 존은 어떻게 해요? 능력을 증명하나요? 네. 존은 즉시 변호사 옆에 있는 경호원한테 말기 암 환자의 기억을 투사합니다. 그러자 경호원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예. 다른 경호원한테는 잠깐 시력을 지워버립니다. 그러자 그가 벽에 부딪혀버립니다. 와, 아니 13번째 부자고 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타나면 이건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죠. 사실 13번째 부자는 와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거예요. 예. 그제야 미국의 이 13번째 부자라는 슬론이 나타나서 사죄를 하고 네. 이제야 자신의 의뢰사항을 말하죠. 그 의뢰사항은 뭔가요? 미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신의 사업가가 있어요. 예. 엘리 프레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엘리 프레스턴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제2의 마크 저크버그라고 말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뭐 실명을 써요. 예. 이렇게 불릴 만큼 이 엘리 프레스턴은 IT 업계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사업 주역이었던 거죠. 아니 뭐 경쟁자였나요?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왜 신예 사업가를 처치해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이 신예 사업가인 엘리 프레스턴은 원래 13번째 부자인 슬론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 슬론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자신이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다닐 시절에 몰두해서 개발한 건데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이 개발한 자료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는 이 알고리즘으로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죠. 어마어마한 시스템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보안을 허술하게 해놨을까요? 왜 어떻게 훔쳐갔어요 이거를? 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지듯이 묻죠. 그러자 슬론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네. 프레스톤이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알고리즘 전체를 외운 거라고요. 잠깐만 이걸 외워버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암기 왕인데 네. 이걸 훔쳤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래도 자신이 개발한 네.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뭐 훔쳤다고 봐야겠죠. 예. 아무튼 놀라운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의 사업가 엘리가 알고리즘을 훔쳐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엄청납니다. 그가 개발한 사업은 이른바 데이터 마이닝인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취합해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모든 게 가능해요.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특정인이 어디에 체류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먹고 뭐 어떤 통화를 하고 어떤 옷을 사 입었는지 한 사람의 모든 생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쓰일 수 있는 곳은 네. 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파악을 원하는 기업체,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가 필요한 IT 업체, 그리고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감시할 필요가 있는 CIA, NSA 등등.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관과 기업이 엘리 프리스턴의 고객인 셈인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온 세상의 부를 이 엘리 프레스턴이라는 사람이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엘리의 회사가 상장하는 순간 네. 세상의 모든 부는 그에게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런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을 슬론에게서 훔쳐가서 개발했다고 하니 슬론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치. 자기 밑에 있던 직원이었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요. 네. 네. 그래서 슬론은 통 크게도 존한테 성공만 하면 작은 섬을 하나 통째로 주겠다고 이야, 합니다. 섬을요 그냥. 섬. 예, 아일랜드요. 네. 그러니까 이 존이 그 CIA에서 근무할 때, 그 민간 업체에서 근무할 때 고문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게 괴로워서 예.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존은 늘 좀 힐링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 존은 슬론이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으로 엘리 프리스톤한테 투자하겠다는 명분으로 미팅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존 옆에는 켈시라는 매력적인 파트너도 있습니다. 여자인가요? 켈시. 네. 슬론이 붙여준 직원입니다. 이게 또 이제 약간 예견이 되네요. 매력적인 어떤 여자를 붙여준 걸 보니까 주인공과 사이에 또 무슨 어떤 뭐 치정 같은 게 좀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뭐죠? 네. 너무 역사를 많이 아셔서 치정이라고 하시는데 네. 장르 소설답게 적당한 로맨스가 나옵니다. 적당한 로맨스. 아.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네. 아무튼 둘은 호감을 갖고 나중에 이제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네. 예. 아무튼 이제 신의 사업가 엘리 프리스톤과 미팅을 하는 날입니다. 프레스톤은 존과 대화를 나누는 한편 자신의 모니터로 존의 개인 정보를 몰래 확인합니다. 네. 예. 당연히 근데 존은 이걸 또 알 수 있죠. 예. 보니까 프레스톤이 확인하고 있는 거는 슬론이 만들어준 가짜 정보입니다. 그쵸. 새 신분증, 네. 네. 새 이름, 새 주소, 뭐 새로운 이사 내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가 네. 살펴보다가. 존이 네. 이 슬론의 그 프레스톤의 마음을 읽으면서 네.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감시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한 눈치 게임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프레스톤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만 예. 경호원들한테 갑자기 존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오, 아니 이 데이터 마이닝 하는 기업 총수잖아요. 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죠. 오.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 뭔가 거짓 정보가 있다. 야. 이거는 급조해서 날조한 것이다. 네. 이렇게 눈치를 챈 거죠. 예. 물론 존은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서 경호원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존은 쫓기는 신세가 되죠. 프레스톤의 공격이 또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프레스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자 순식간에 존과 켈시의 계좌 잔액이 0원으로 바뀌고요. 오, 네. 여기서는 0달러겠죠. 네. 0센트. 네, 네, 네. 스마트폰도 신용카드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와. 심지어 LA에 있는 존의 별장도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 예. 집안의 집기도 전부 다 치워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얘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조작 한 번으로 한 사람이 그냥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네요. 그런 거죠. 그런 사회를 좀 더 일찍 예견한 거죠. 아, 존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거나 신용카드를 긁기만 해도 또 비행기를 타거나 CCTV가 있는 거리를 걷기만 해도 곧장 프레스톤의 킬러들이 쫓아올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뢰했던 그 13번째 부자 슬론 이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구해달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보는데 설상가상으로 슬론은 스위스에서 비밀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한테 그 슬론의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이 슬론의 변호사는 좀 능력이 좀 부족한지 그 엘리 프레스톤이 보낸 가짜 FBI한테 속아서 네. 주인공 존과의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제 존은 자신의 옆에 있는 여성 매력적인 켈시와 함께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야,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그 활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이제 이야기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슬론이 제안한 대로 작은 섬을 독차지해서 조용히 살려다가 네.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존과 켈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헤쳐나가나요? 네. 잘 헤쳐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우여곡절도 네. 있고요. 네. 그 독서의 재미까지 제가 앗아가면 네. 여러분이 싫어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어떻게 상상이 좀 안 가는 영역이잖아요. 막 다들 막 그 어떤 초능력자들의 그 싸움인데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조금 그래 힌트 좀 주세요. 네. 힌트를 드린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 독서의 그 재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답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읽다 보면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절대 체험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CIA 같은 정부 조직을 설명할 때는 이 독자가 CIA 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작가가 구축해 놓은 디테일들이 정말 훌륭하게 느껴져요. 아마 이 작가가 처음에 제가 기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탐사 보도를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수사기관 취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들이 소설에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디테일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소설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요때에는 아쉽게도 디테일이 조금 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예컨대 네. 격투를 벌릴 때 갑자기 너무 많은 인생의 전사들이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존과 싸움을 하는 상대가 머릿속으로 싸움을 벌이는 그 급박한 순간에 네. 아버지한테 학대당한 거,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 막 고교 시절의 추억 이런 걸 갑자기 막 떠올리는데 정말 주마등 스쳐가듯. 그렇죠. 네.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이런 생각을 네네.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야 이거 약간 미국판 슬램덩크인가? 슬램덩크 한 5분 경기하는데 네네. 한 2권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읽다 보면 이 소설의 뭐 단점도 조금씩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그렇죠. 작용이 되나 네. 보죠. 네.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에서 전부 다 야, 우리는 존을 만날 때 갑자기 지난 인생을 다 떠올리자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지난 인생을 막 다 떠올려요. 네. 그래야 존이 이 사람의 인생을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색한 거죠. 독자 입장에서. 왜 존만 만나면 과거가 갑자기 다 떠오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아무튼 근데 이게 이 소설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하자면 캐릭터의 설정이 소설적이라는 게 이 소설의 매력인데 네. 전개도 또 지나치게 소설적이라는 게 약간의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점은요? 뭔가 재밌으니까 가져오셨을 그렇죠. 거예요. 역시 네. 설정이죠. 예.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그 설정 자체가 네. 사실은 거의 뭐 요술봉 같은 힘을 부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쉬우면 그 소설 전개가 또 좀 너무 수월하잖아요. 네. 예, 좀 난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마음 읽기가 마인드 리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통화로는 사람 마음을 엿들을 수 없어요. 나름 네네. 장치를 많이 심어둔 네네. 거죠. 그리고 상대가 이 마음 읽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음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그러면 못 읽어요? 네. 그리고 뭐 딴 생각을 열심히 하면 존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교란 작전을 네. 펼칠 수 있는 거구나.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초능력은 이 소설에서 막강한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뭐 CIA나 NSA 이거는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죠. 네. 예, 이런 첩보 기관의 그 속사정 같은 것을 책에서 조금씩 알려줘요. 이게 또 첩보물이나 네. 스릴러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흥미거리를 선사할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무빙이라는 이제 시리즈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초능력계의 어떤 그 소유자들이 막 만나서 막 싸우고 국정 같은 어떤 국가도 정보기관이 개입되고 약간 비슷한 결이 좀 느껴지는데요. 거기 명대사 나오죠. 뭐를? 다들 점심 먹고 와요. 예. 기억하시는 생각할 때마다 네. 점심 제때 챙겨 먹어야지. 안 그러면 혼나겠다. 네. 그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선곡. 주인공에 대한 헌정곡. 존. 주인공이 존이잖아요. 존 스미스. 그래서 네. 이름이 존인 가수 중에서 찾아왔고요. 가수는 존 중에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존 메이어도 있고 뭐 네. 존 레논도 있고. 네. 네. 뭐 레논도 있고. 네. 메이어는 시장이고 네. 레논은 레논인데 네. 저는 아무래도 존 중에 가장 전설적이라는 네. 존 레전드. 존 레전드를 골라왔고요. 가장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존 레전드가. 네. 곡은 네. 소설에서 그 존이 정말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이게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은 그저 남들처럼 맞아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보통 사람을 뜻하는 ordinary people 골라왔습니다. 우리는 뭐 초능력도 없지만 보통 사람으로 사는 그 평범함을 그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작은 서점을 듣는 이 네. 소소하고 이 네. 소박한 삶이 네. 행복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시내버스 9249님의 대구 막차 네, 버스 안전하게 들으면서요.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편의 영화를 본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판즈워스의 장편소설 마인드리더 함께했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 존 레전드의 오디너리 피플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사람 저 물러갑니다. 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